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꽃이 저 혼자 일찍 피었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꽃이 저 먼저 져버렸다고 봄날이 아주 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저 혼자 걸어간다고 새로운 길이 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길이 다 무너졌다고 길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호승 시인의 신작 시 슬프고 기쁜의 한 구절입니다. 날씨가 따사로워지고 꽃들도 한창 피어나니까 시 한 수 읊어주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요.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시집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구실. 학창시절 독서클럽을 이끌 정도로 평생 책을 가까이 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신 반대,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이유로 5번의 옥고를 치른 제야 출신 인사, 이재호 전 장관.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며 정계에 입문. 19대 국회까지 5선 의원을 역임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2010년 특임장관을 거치며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정치 원로로 보수 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호 전 장관. 그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시인문의 장편 소설 상록수라는 책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일본 우스달 정치에 저항해서 농촌을 부흥시키는 운동을 했고, 여자 주인공 재영 씨는 일본의 한글 말살 정책에 저항해서 이제 한글을 동네 애들에 가르치고, 그 당시 민족, 쓰러져가는 민족을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헌신적 봉사,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인들도 그런 헌신성을 좀 배워요. 이재호 전 장관의 인생책, 신문의 장편 소설 상록수를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5선 국회의원이자 MB 정부 때 특임 장관을 지내셨죠.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요즘 조금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 논객으로 활동이 활발하시던데요. 이제 뭐 현역 정치를 안 하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은 책 얘기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호 의원님과 함께 인생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중앙대 문예창작과 정은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 요즘 온라인 강의 하고 계신다고. 처음엔 조금 어색하더니 이제 비디오 보고 혼자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많이 익숙해지셨겠습니다. 아니, 조명은 조금. 네, 그리고 인생 책방 가족입니다. 허위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장관님께서 인생 책방에 추천해 주신 책이 그 시문의 예. 장편 소설. 야, 이거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상록수. 예, 저도 정말 오랜만에 네. 옛날을 생각하게 되는 책이에요. 예, 사실 이 상록수라는 거는 저희가 교과서에서 일단 예. 중요한 소설로 배웠고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렇죠, 영화 나왔죠. 예.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번에 처음 아, 그렇습니까? 읽었어요. 예. 예, 덕분에 읽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상록수는 제 삶과 아주 직결되는 책이라. 제가 그 시골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경북 영야이라고 그 조그만 시골인데 그때 이제 농촌 운동, 뭐 농촌 계몽 운동이 한참 그 붐을 일으킬 때예요. 그 무렵이 60년대 초가.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를 가고 저녁이면 그 학교 옆 이웃 동네 다니면서 야학을 동네
마을 회관이나 뭐 동네의 큰 집들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모이면 야학을 주로 하고 이제 글을 가르치고 그때 이제 그 읽은 책이라 내 생활하고 거의 직결되기도 하고 또 그 상록수를 읽으면서 나도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농촌 운동에 전념하고 이 박동혁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책이 고등학생 때라고 하면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일 때 읽은 책이었고 본인도 야학교사를 하셨는데 또 이 안에 주인공들이 그런 계몽 운동을 하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었고 실제로 국어 선생님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국어 선생은 이제 10월 유신이 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봐서 영등포에 있는 자원고등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교사로 갔죠. 그럼 혹시 그 교사하실 때 이 상록수를 학생들한테 가르치신 그럼 적도 있으신가요? 가르치기보다 이제 읽고 독후감 써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상록수 책을 내가 고등학교 교사 다니는 데마다 아주 이 책은 필독서로.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2017년도에 늘 푸른 한국당 창당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상록수하고 뭐 약간 그렇죠. 연관이 있는 제목 같아서. 그 이후에 제 삶에 이 상록수 정신이 늘 이제 가슴 한가운데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2016년도에 제가 이제 5선을 하고 6선을 도전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이제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서 당을 하나 이제 창달을 했는데 뭐 국회의원을 5선 했으니까 당을 하나 만들자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당명을 뭐로 할 거냐 하는 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제가 늘 푸른 당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그냥 늘 푸른 당으로만 하면 심심하니까 뒤에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한국당을 붙이자. 그래서 늘 푸른 한국당을 창당한 적이 있죠. 아무튼 이게 상록수의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있었던 당명이고 그걸로 봐서 정말 이 책은 우리 의원님의 인생책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삶에 많은 영향 끼친 책이죠. 우리 문학평론가 오늘 드디어 전공 분야 나왔습니다. 상록수는 사실 제가 또 여러 번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고등학교에서는 우선 이게 수능에 또 출제된다고 해서 공부를 해야 했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대학 때는 이제 또 제가 전공 과목이다 보니 읽었고 또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주인공인 박동혁과 채영 씨는 내가 한 100번 다시 태어나도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의지의 인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를 새삼 실감하게 됐고요.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작품은 이제 동아일보에 1935년부터 1936년까지 신문이 연재를 한 소설인데 농촌 계몽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 소설에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 학생인 박동혁 그리고 신학교 학생인 채영 씨니 박동혁 같은 경우는 고향인 이 한곡리로 가고 그 채영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이 청석골로 내려가서 이 농촌 계몽 활동을 각자 펼치잖아요. 근데 또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정 관계도 이게 그때 만나야 뭐 되는데 휴대전화가 있기를 해요. 뭐가 좀 있어요, 안타까운 진짜. 마음이 좀 짠하게 들더라고요. 그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상록수 하면은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읽게 된 게 물론 저도 입시 때 이게 나왔지만 그 부분만 읽었었기 때문에 전체를 못 읽고 근데 언젠가 읽었던 게 싶은 게 줄거리는 다 아니까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와, 이 책을 왜 계몽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읽기 싫었을까 딱 벌써 약간 반감이 있어서 안 읽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게 아닌데
굉장히 저는 정서적으로 빨려 들어갔고 마지막에 막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이제 책장을 닫았거든요. 안타까웠어요. 네. 계몽소설이 아니라 뭐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지금 100번 깨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못하신다니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농촌 계몽소설가로 알려진 이 심은 작가는 그건 굉장히 일부분이고 사실은 굉장한 모던보이였어요. 이미지하고 다르게. 1901년에 출생하셔서 1936년에 작고하셨으니까 빨리 가셨 굉장히 짧게 사셨는데 26년에 등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이 탈춤이라는 영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먼동이 틀 때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도 쓰시고 감독도 하셨고 나중에는 또 이제 장안몽이 영화화될 때 그 이수일 역을 맡은 배우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그 역 뒤에 이제 그 대역까지 하신 그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나 프랑스로 가서 연극을 공부하려고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자 소설가이자 그다음에 32년에는 이분이 이제 시도 많이 쓰셨는데 100편 정도 되는 시를 모아서 시집으로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검열에 걸려서 예, 출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시기도 하고 네. 또 시조 시인이기도 하시고 네. 또 이제 영화 평론도 쓰시고 문화 평론도 쓰신 평론가이시기도 하고 너무 재능이 많으시고. 예,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였기도 하고 예, 예. 또 기자로 재직하실 때는 번안물을 연재를 했는데 뒤에 이제 원고가 안 들어오니까 당신이 그냥 예, 번안을 하셨던 번안가이시기도 하고 펄벅 대지의 번역가이시기도 했던 예, 거기다가 또 이번에 제가 조금 새로 알게 된 건데 라디오 개본에 관심이 많아서 조선 경성 방송국에 들어가셔서 아나운서로 예, 문예물을 이제 낭독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문예물에 그런 게 있었겠죠. 황태자 폐하 같은 일제를 칭송하는 그런 그 문장을 읽지를 못하셔갖고 더듬거리다가 결국 3개월 만에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1919년 3.1 운동 때 이제 지금 경기고등학교 경성보통고등학교에 다니시면서 3.1 운동에 참가를 하셨다가 결국 한 7개월 정도 옥살이를 하셨거든요. 이런 독립지사적인 면모도 있으시고 한 번도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뭐 글을 쓰거나 영화를 하거나 뭘 하거나 직접 움직이는 그런 이제 그런 면이 상록소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사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할 이야기를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게 일종의 농촌 계몽 소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연애 소설에 거의 가깝죠. 그런데 그 당시 60년대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젊은이들에게 왜 이 소설이 많이 읽히고 감동을 줬냐 하면 최영신이라는 그 여학생하고 그 연애를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그게 그냥 뭐 사랑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농촌 계몽, 농촌 활동 뭐 이런 그러니까 주제를 갖는 사랑을 했단 말이죠. 두 사람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하나의 의지를 두고 당시에 피폐했던 농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두고 일하는 가운데 사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또 애틋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시골에서는 여학생들 보기가 참 드물잖아요. 왜냐하면 촌에서는 뭐 60년대 초말에도 뭐 되게 시골에는 뭐 여학생하고 이야기도 잘하면 뭐 또 뭐 그러니까 근데 은근히 마음속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여학생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연애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 속에서 아, 그 정시 같은 저런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좀 타락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그 감정이라는 게 물론 이게 농밀한데 이 감정은 좀 적극적으로 더 표현하면 안 되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네, 요즘으로 따지면 이들은 너무 느리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가야지. 뭘 그렇게 편지부터 미리 보내고. 하나, 그러나. 둘, 셋, 3년.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약간 이렇게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시문 작품의 어떤 특징이랄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상록수가 사실은
그 아까 계몽 소설이기도 하고 사실은 민족 운동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한데 항상 연애 얘기를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중성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작가이자 감독이자 평론가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당시에 카푸 계열의 이론가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의 영화는 왜 이렇게 통속적이냐? 그러면 이제 통속적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영웅이 나오고 선악 대결이 너무 분명하고 작품성은 떨어지는 거죠. 문학적 작품성은. 심파적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시몬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민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진짜 우리 수준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항상 이 플롯은 연애소설, 플롯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안에다가 이제 양념처럼 그런 지사적인 면모와 또 영웅의 이야기를 넣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시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영화를 꿈꿨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 상록수도 상당히 사실은 장면화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쉽고 직접적이고 그렇거든요. 또 이제 시몬의 특징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 현실 속에서 이 이슈를 잡아내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기자다운 감각으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금방 캐치해내고 또 그걸 소설화하고 또 시에서도 이제 박헌영이나 아니면 송기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의 모델로 삼아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대중들한테 어필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시를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대표적인 시인데 거기에 보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끼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시를 쓸 때도 나는 시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정열이 끌어넘치면 죄수가 이제 감방의 벽에 그 손톱으로 뭘 남기듯이 그런 심정으로 나는 시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파토스가 넘치는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중성도 있었고 현실 감각이 뛰어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록수를 보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게? 30년대 시대 정신도 담겨 있고 민족의식도 담겨 있고 또 저항의식도 담겨 있고 또 휴머니즘도 있고 최영신이가 한글 가르치는 거는 일종의 한글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때만 해도 일본이 한글 말살 정책으로 모든 걸 일본어를 국어로 할 때 촌에서 계속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본이 한국어 말살 정책에 대항하는 그런 그 상대 저항식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영신의 사랑 있잖아요. 사랑도 덮어놓고 뭐 내 니 좋아한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애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박동혁이가 최영신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는 최영신이가 갖고 있는 그 정신, 그 열심히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최영신과 박동혁에 대해 빠진 거는 박동혁의 그 남자다움도 있지만은 박동혁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생각, 실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순수하고 숭고하고 학생 계몽운동에 참가했던 대원들을 위한 위로 다과회가 열린 날 농림고등학교 학생인 박동혁과 여자신학교 학생 최영신은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참석했다. 우리 민중에게 우선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계몽운동 대원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이날 마지막 경과 보고자였던 최영신의 순서가 왔다. 최영신 양의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전 아무 말 하기 싫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다 말을 하고 난 맨 끄트머리에 언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사회!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영신은 망설이다가 간신히 일어났다.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혀 동감입니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동쳐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한 몸을 희생에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 영신과 동혁. 두 사람은 동지가 돼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학업을 관두고 고향 한곡리로 내려간 동혁은 동네 청년들과 함께 농우회를 조직, 공동답 운영과 문맹 퇴치운동, 그리고 청년회관을 짓는 등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한편 영신은 기독교 청년회의 특파원 자격으로 청석골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한다. 부녀회를 조직하고 예배당을 빌려 한글 강습소를 운영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하지만 주위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 영신은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열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인다. 박동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난 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제가 그 조그만 촌이지만은 예. 제가 웅변 대회에 나가면 항상 1등 됐어요. 아, 예, 우리 집에는 지골 초가집이지만은 그 방이 내 웅변 대회 상장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그러셨어요? 나가면 항상 1등이고 그래서 그 박동혁이 그 여기 가끔 그 말하는 연설한 장면 나오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나는 내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시골 그 군청에 그 군서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네. 시골 농장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네. 대학을 안 가고 그냥 농촌도 하겠다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장일 그 농사 개량 뭐 이런 거 하고 또 사회적 운동하면서 부랑마다 다니면서 농사 개량 기술 이런 걸 직접 또 지도하고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박동혁이의 농촌 활동이 그 당시의 삶과 비슷해서 굉장히 동질감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채용신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채용신이 찾으셨나요 혹시 그때? 최영신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당시 시골 여학생들은 그런 사람들 잘 없죠. 근데 이 채용신이 원래 약간 실제 모델이 있었다면서요? 최용신이라는 예,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름도 비슷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최영신이잖아요. 예. 예, 그 모음만 좀 바꿔서 아. 이 신문 작가가 그 모델을 만든 거예요. 성을 바꿨지, 성을. 네, 그리고 성을. 이름도 용신이니까 영신으로 바꿔서 네. 최용신이 실제로 신학대에 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샘골 마을이라고요. 지금의 안산시에 내려가서 그 농촌 계몽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안산의 이 봉오동에 이 최용신 선생을 기리는 그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도 있는데 이름이 상록수 공원이에요. 그래요. 그 용신 봉사상이라고 아주 큰 봉사상도 계속해서 지금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교수님, 이 상록수라는 책을 보면은 박동혁이라는 인물의 그 농촌 계몽 활동과 최용신이라는 인물의 농촌 계몽 활동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문의 입장에서 최용신 쪽에 스포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박동혁 쪽에 스포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인 거예요? 두 개의 공간이 이렇게 주축으로 나오는데 예. 상당히 달라요. 한편은 이제 최용신의 이미지는 순교자의 이미지, 희생자의 이미지, 순환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적으로 이제 독실한 예. 기독교 신자인데 청석골이라고 가는데 가서 이제 야학의 교장이자 소사이자 그다음에 부녀자들의 지도자이자 어린애들의 보모이자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의술 활동도 하고 뭐 약 처방도 해주고 나중에 남의 집 부부 싸움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성격의 일을 하잖아요. 전혀 낯선 곳에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 연합에서 특파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타지에 가서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면모가 이 청석골의 공간이라면 네. 한곡리는 사실은 그 박동혁의 고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12명의 농우회 회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네. 그걸 같이 해나가는 모습이 사실은 남을 도와서 그러니까 계몽을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을을 우리 힘으로 새롭게 건설하자라고 하는 터전 가꾸기적인 어떤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거기에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우회관을 만들 때도 그 최영신 청석고래 같은 경우에는 목수하고 최영신이 거기에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농어회관 같은 경우에는 뭐 2달 만에 그냥 불개미처럼 후다닥 해갖고 건설해버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한공리의 공간은 거기서 이제 조합적인 성격도 있잖아요. 공동답이라고 하는 농사도 같이 짓고 그다음에 이발 뭐 아니면 뭐 생필품을 같이 구입해서 싸게 이용하는 조합도 만들고 공동 저금도 만들고 해서 그런 어떤 경제 공동체 네. 내지는 조합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조선의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성각자인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신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채영 씨는 그 아까 신학교를 다니는 일종의 신여성인데 그 당시 일부 신여성은 자유연애나 아니면 소비 향락에 빠져서 그냥 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죠. 어떤 어떤 일부는. 근데 채영 씨는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혼이나 가족이 안주하는 게 아니고 민족이나 국가 사업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어떤 남성 그 성각자들하고 사명감을 같이 공유하면서도 또 이제 사랑을 꿈꾸는 다른 신여성이에요. 그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뭐 그다음에 아주 수수한 옷차림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인텔리한 예지가 빛나는 얼굴에 뭐 이렇게 아마 이게 시몬이 바라는 여성상이 아닐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남녀공학에서 시골에 아, 그러셨어요? 한 반인데 68명인가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2반 입학을 했는데 다 농사지로 가고 한 반은 저절로 없어지고 졸업할 때는 한 반만 남았는데 그 여학생이 좀 부잣집 여학생 하나 있었어요. 촌읍에서는 꽤 부잣집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인데 상록수 책을 내가 줬어요. 내가 보고 좋아하셨네. 내가 딱 장관님이 주고, 그때 좋아하셨네요, 그분을. 네가 이 책을 읽어보고 꼭 끝까지 잘 읽어봐라. 읽어보고 이 책에 대해서 감상문을 독후감을 네가 한번 써봐라. 그러고는 이 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해갖고 그 여학생이 되게 부잣집 딸은 좀 사치스럽게 놀잖아요. 그게 변해갖고 농촌 사회치 운동에 뛰어들고 농촌 운동했어요. 그러면 뜻도 갖고 또 그러셨으면 조금 그 뒤에 약간 그런 러브 스토리는 없으셨나요? 러브 스토리가 있을 뻔했는데 내가 또 뭐 그리고 난 1년 동안 군청에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대학으로 이제 오고 되면서 이제 또 시골에서는 일찍 시집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좀 일찍 시집 보내고 이랬어요. 약간 그런 아슬한 추억도 같이 갖고 계시는. 그런 거 좀 있었죠. 허위평론가 여기 이제 최영신이라는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여성의 캐릭터 중에서는 좀 독특한 캐릭터였고 굉장히 적극적인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동혁을 찾아서 먼저 편지 던져놓고 뭐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와버리 그거 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왔네? 당찬 여자지. 당차더라고. 그 당시로서도. 그런데 이제 채영신의 경우는 이 젠더로서의 어떤 여성상을 사실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성이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무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연애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항상 그보다 더 큰 것, 그러니까 공동체 혹은 뭐 국가라는 것으로 다 귀결되어 버려요. 그럴 때 과연 채영신이라는 인물이 보통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까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유연애 풍조와 함께 젊은 독자들한테 많이 어필했던 게 그 엘렌 케이식의 결혼 제도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구습이나 조혼 제도나 기타 등등 그런 봉건적인 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콜론타이식의
붉은 사랑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붉은 연애라고 하는데 그거는 혁명과 이제 연애를 같이 하는 거예요. 러시아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사랑과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일컬어서 동지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아까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동혁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아 보고 싶다 빨리 달려가지 이게 아니고 내가 저기 그 항공리보다 더 멋진 청소골 학원을 지을 거야 막 이런 경쟁자 의식. 그러니까 이 그 박동혁은 그 반려자이자 배우자라기보다는 나의 지지자이자 후원자이자 경쟁자이자 네, 네. 뭐 그런 동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기 일제 강점기하에 있었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잘 살아야 되는 목표가 있었고 그 뒤에는 민주화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 항상 우리 개인 생활보다는 뭔가 큰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삶에 혹시 이 소설 속의 두 주인공처럼 남녀는 아니더라도 예. 뜻을 같이 한 동지라든가 예. 서로 좀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있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까지 농촌운동 하다가 이제 학생운동에 한여름 그 반대운동 하면서 이제 학생운동에 뛰어들어갔고 내 운명이 바뀌었죠. 나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으로 갈 생각을 했는데 네.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수배당하고 이제 소위 그런 것을 당하면서 네. 또 군대 붙들려 갔다 와서 복교를 안 시키고 삼선 개헌한다고 정부가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소위 민주화 운동 쪽으로 몰리게 됐죠. 네. 그러다가 뭐 5번 감옥 가서 한 10년 감옥 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많은 농촌 운동할 때는 농촌 운동했던 동지들 지금도 같이 일하는 동지가 있고 민주화 운동했을 때는 민주화 운동했던 동지들이 지금도 계속 제일 편하죠. 지금도 같이 늘 만나고 모이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주재소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은 영신. 예배당이 좁고 위험하니 아동을 8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고 기부금을 내라고 강제 비스시 돌아다니며 청하면 법률에 저촉이 되니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강습소를 폐쇄시키겠소. 하지만 학생들을 내칠 수 없는 영신은 하루아삐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재력이 있는 한낭청의 집으로 찾아가서 약속한 기부금 50원을 내줄 것을 간청한다. 돈을 하도 흔하게 쓰신다길래 여기 손수 적어주신 기부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 술이 차마 목구녕으로 넘어갑니까?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이나 영신은 경찰서 유치장 마루방에서 새우잠을 잤다. 갖은 어려움 끝에 100원을 기부받은 영신은 청석학원을 짓지만 과로와 맹장염으로 학원 낙성식 날 졸도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농우회 회원들과 함께 20평짜리 농우회 회관까지 장만한 동혁. 하지만 마을 고리업자의 아들인 강기천은 농우회 회관을 빼앗아 농촌진흥회 회관으로 돌리기 위해 수작을 벌인다. 진흥회가 생기면 회관이 시급히 소용이 되겠는데 당장 지을 수는 없고. 그러니 여보게, 어떻게 제목값이든지 품삯과정 넉넉히 따져서 내게로 넘길 수가 없겠나? 한 단체가 공동으로 합력을 해서 지어놓은 집을 나 한 개인이 팔아먹을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가당치 않은 말씀을 꺼내셨나요? 하지만 강기천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혁이 영신의 간호를 위해 청소골에 간 사이 농우회 회원이었던 건배 등을 포섭한 강기천은 배신자들을 조종해 농우회 회장이 되어 농우회 회관을 빼앗는다. 이에 불만을 품은 동혁의 동생 동화가 회관에 불을 놓으려다 들키고 이 일로 동혁은 구속이 된다. 이 소설에서 그 부분을 가장 위기로 봐야 되나요? 최영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 정원을 줄이게 된다든가 박동혁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반을 당한다든가 그런 게 같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리에서의 위기는 그렇게 회장 자리를 넘겨주고 강기천이 이제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또 회관을 이러한 이제 그리고 건배의 배신 아주 친한 그 동지의 배신 이게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영신의 위기는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부금 모으러 다녀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는데 그 130명을 아까 8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애들을 쫓은 그 장면은 정말 명장면인 것 같아요. 한국문학사에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 왜 의무 여태까지 좁은 데 받았느냐라고 항의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는 너무 절절해갖고 청소골에 사신 공간은 이 최영신과 아이들과 부녀들 간의 정서적인 연대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딸한테 그 부분을 정말 읽어주고 싶더라고요. 야, 공부하려고 이렇게 밖에 쫓겨나가서도 이렇게 공부하려고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배우고자 하는 자 다 오라 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눈물 납니다. 이 소설에서 조금 더 왜 밝은 희망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판타지 뭐 이런 얘기하셨지만 저는 소설이니까 좀 더 희망적으로 얘기를 그릴 수도 있었는데 둘 다 뭐 사랑도 좀 이어질 수 있고 농촌 계몽 활동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고 마지막에 되게 씁쓸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이랬을까? 못 이루는 결핍이 있어야지 그게 명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판타지를 충족시켜버리면 그건 안 남아요. 뒤에 이제 그 농어회관 옆에 상록수를 보면서 겨울에도 저렇게 싱싱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또 나갈 굳은 의지를 밝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신의 사업을 이어서 나갈 것이고 뭐 이런 각오를 하는 박동혁의 모습으로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순교자로 죽은 최영신, 박동혁은 그 와해된 어떤 마을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신에 이제 남는 의지를 독자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거,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절실하긴 했죠. 인맹률이 80, 90%였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그 1919년을 기점으로 뒤에 이제 총독 사이코 마코토가 와서 문화 정치를 허용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정치 운동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식민지 조선 현실에서 그래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허용된 문화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카프 운동이고 농촌 계몽 운동이고 문맹 퇴치 운동이고. 그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그 시대. 그 실화를 다 여기다 담았는데 최영신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난 게 35년 1월이에요. 그리고 심은 작가가 이 작품을 쓴 것도 35년 그 몇 개월 뒤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여기에 담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뒤에 이제 박동혁도 얘기를 하지만 경제가 중요하구나. 경제 운동을 해야겠구나. 깨달음이 여기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얘기가 농촌 계몽 운동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꼭 뭐 만주에서 총칼 들고 독립운동하는 것만 쓰는 게 독립운동 소설이 아니라 이 상록수도 독립운동을 거치하는 책으로 봐야지. 특히나 이 작품이 동아일보라는 매체의 기고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랬죠. 됐을 때는 이게 단행본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 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 현실을 새로 자각한다는 것. 그게 바로 뭐 일본이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장합니까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옆에 지금 농촌이 얼마나 힘든가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 현실과 그리고 일본이 선전하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의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혹시 허위 평론가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지금 우리가 감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어색하거나 아쉽다. 네. 저는 사실 아쉽다보다 드라마 대사 중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했던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좀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그 영신과 동혁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바닷가를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괜히 이제 동혁이 뭔가 몸이 달아 있으니까 영신이 화제를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왜 해당화가 없을까요? 라고 영신이 물어요. 그랬더니 동혁이 그 손을 꽉 붙잡더니 해당화는 지금 이 가슴 속에서 새빨갛게 피지 않았겠어요? 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지? 이 고백은 이 안에 너 있다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도 옛날에 최은희 씨가 주연을 해가지고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때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 말투가 굉장히 예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말투로 이걸 읽게 되더라고요. 이 바닷가엔 왜 해당화가 없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더빙 말투로 이 대사가 들렸는데 박동혁이 굉장히 그 일에 있어서 정열적인 멋진 남성이지만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멋진 말을 꽤 많이 했어요. 여성의 마음을 흔들 만한 말을 꽤 했어요. 예. 역시 비유와 상징을 좀 잘 활용해야 돼요. 그 신문 작가가 표현을 예. 아주 맛깔스럽게 쓴 그렇죠.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머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남자였네 막 이런 거. 은근히 첫 번째 이제 그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키스한 다음에 입맞춤 이런 표현 절대 없고 예. 뭐 영신이의 다음 말을 막았다 뭐 이렇게 아니요, 입술이 자유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자유를 깜짝 잃었으니까 놀랐어요. 뭐 아주 이렇게 다들 기억하고 밑줄 치고 계셨네요. 맛깔스러운 표현들이 있어요. 보면 맞아요, 여기 맞아요. 리얼리티가 없어요. 리얼리티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개몽소설 맞습니다. 다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예. 신화지 이게 소설이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소설이 이제 그 리얼즘에 바탕을 둔 게 근대 소설인데 사실 사람들은 대중들은 서사에서 영웅을 원해요. 예,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신문은 그걸 아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연애와 일을 아주 잘 결합시켜서 사람들이 아주 흥미롭게 읽고 또 두고두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든 것 그래도 같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게 그 채영신이 죽고 나서 장례할 때 뒤늦게 네.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그 슬픔이 너무 덜 표현된 것 같아요. 좀 건조하지. 네. 그래도 근데 울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일을 이어갈 거야. 막 이렇게 금방 전환을 하는 게 그게 아쉽다. 조금 더 슬퍼해도 되는데. 딱 잘 지적하셨는데 예. 이 소설에 좀 그 이후부터 이 소설이 별로 매가리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한번 이게 재영신이가 죽고 동혁이 감옥에 나오면서 이게 한번 반전이 확 돼갖고 예. 반전이 한번 되고 나서 이게 예. 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정신이 죽고 감옥에서 나오부터 뭔가 좀 한번 반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고 뭐 흐지부지 해서 이제 끝나버리는 이 마지막 부분이 약간 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한 동지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애인이자 동지가 죽었는데 너무 이게 건조하게 죽기에 끌고 나가니까 그런 점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하고 같이 또 느끼셨나요? 읽으면서 네. 그렇구나. 이 심은 작가가 이 책을 굉장히 빨리 뭐 몇 달 만에 네. 썼다고 들었어요. 4-5달 만에 예, 필경사에서 썼다고 해요. 엄청난 아까. 속도네요. 예, 35년 1월에 최영신 죽은 기사가 나고 그걸 보고 현상공모에 해서 이제 8월쯤에 당선이 되고 했으니까 아주 짧은 시기에 썼죠. 예. 이 상록 이게 시문의 소설로서 마지막 작품 이제 죽기 전에 그렇죠. 이 상록. 소설 내고서 얼마 안 돼서 이게 아마 돌아가신 거. 소설로서는 마지막 맞아요. 예. 상금을 500원 타서 10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마감에 참석하거나. 맞춰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아무튼 일찍 이제 죽어갖고 뭐 죽는 걸 예감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은 너무 예. 먼저 가신 게 너무 빨리 가신 게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웠었어요. 오늘 이 심은의 장편 소설 상록수를 함께 했는데 교수님 뭐 문학사적으로나 뭐 이 책의 의의를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상록수를 한다 오셔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선하셨죠? 이게 깜짝 놀랐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프로 아니면은 이럴 이야기를 하실 기회가 없으십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그 연애도 한 3년 뜨문뜨문 만나고 이제 국가와 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 얘기를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하면 아마 정말 비웃음을 사기고 촌스럽고 낡았다는 비웃음을 사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읽어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 저희 일상들이 너무 촘촘하게 제도화되어 있어서 어떤 뜻을 펼쳐려고 해도 어디에서 펼쳐야 되는지
국가 재건립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도 작아지고 마음도 작아지고 그걸 반영한 게 아마 소확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확행은 그러니까 안전한 행복은 좋기도 하겠지만 그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은사이신 김인환 문학평론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이나 기계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을 지배를 해도 결코 분쇄되지 않는 어떤 공허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공허를 어쨌든 메워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메우는 게 사실은 더 나은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겠죠. 그래서 이 피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사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명절을 남겼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정성과 항상성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긴장과 더 많은 목표로 사실 투쟁하고 노력하는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전히 뭔가 더 이것 말고 지금 현실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도모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들께는 여전히 유의미한 삶의 지침서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그러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영웅주의에 대한 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이 인물들이 판타지 같고 또 신화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동혁과 최영신이 물론 숭고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성 자체는 인정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농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또 그러한 한계는 한계대로 짚는 것이 이 작품을 읽는 좀 독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요즘 사회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요즘 사회가 된 것도 우리의 어떤 번영이나 경제적 안정이나 민주화가 준 선물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시대에, 이 엄혹한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영웅의 삶을 지금 아까 영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는 시대의 상황도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요즘 젊은이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록수는 내 젊은 시절에 내 삶을 바꾼 이 책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뭐 오랜 투옥 생활하고 또 정치생활 하면서 일관되게 내 마음속에 흘러오는 건 이 상록수. 젊은 시절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책이 이 상록수이기 때문에 추천을 내가 자신 있게 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좀 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장관님도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개인의 삶을 많이 포기하시고 투옥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아직 정치인으로 퇴장하신 게 아니고 여전히 현역으로 계시니까요.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를 마무리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분단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면 좀 우리부터 대한민국부터 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갖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 생전에 통일되는 걸 보고 죽는 것이 그게 내 꿈이에요. 오늘 이재호 장관님과 시문의 장편 소설 상록수를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운 책과 화제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어느덧 꽃과 함께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서 봄이라고 하죠. 흥미롭고 유익한 책과 함께 설레는 봄을 만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읽으면 딱 좋을 책을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부터 히틀러까지 최고 권력자들이 겪은 뜻하지 못한 질병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질병에 관해 이야기한 책,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입니다. 현직 의사이자 역사학자인 저자는 오래전부터 질병과 역사의 물결 사이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인류를 위협한 갖가지 전염병과 각종 질병에 시달린 권력자들의 사례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죽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히틀러가 시력이 약해지지 않고 화가로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레닌이 53살에 극심한 동맥경화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등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치명적인 전염병을 통해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냅니다. 우리 땅에 맨 처음 진보와 보수를 움터오르게 한 인물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껏 잘 모르고 있던 조선시대 학자 퇴계와 율곡의 삶, 보수의 시작 퇴계, 진보의 시작 율곡에서 되짚어봅니다. 법률은 지엄하다. 한 번 정하면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퇴계 이황. 지엄한 법률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100번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한 율곡 이이. 저자는 조선 유학의 학자인 퇴계와 율곡을 각각 보수와 진보의 원형으로 보고 두 사람의 삶과 정신, 시대적 배경을 분석합니다.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던 두 사람. 율곡과 이이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논쟁하기도 했지만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보수인지, 진정한 진보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혹시 숲과 새도 의사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점점 더 자연과 멀어지는 우리를 위한 책, 치유하는 나무, 위로하는 숲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2030년엔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살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이 책은 인류가 자연과 점점 더 멀어지면서 크고 작은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들은 산림욕, 실내 공기 정화 식물 같은 녹색 치유요법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요. 나무와 접촉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방법, 가정과 직장의 실내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기특한 식물 등 지구의 녹색 공간을 활용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 흥미를 더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향후 10년이 한국경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책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에서는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산업 전문가 52는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책은 가장 먼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학 예측 기법을 통해 한국의 위기 요인을 분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혁신과 제도 개혁, 그리고 미래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기는 위기로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그 순간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는 각종 질병과 고통이 만연하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에는 편리함의 상징인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편리함은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는지 의자의 배신에서 살펴보시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컴퓨터 게임을 즐길 때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하는데요. 저자는 앉아있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자로 상징되는 편리함이 어떻게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게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5억 년에 이르는 장구한 인류 역사를 되짚는데요.
건강하고 싶다면 신체 일부처럼 여기던 의자를 버리고 인류가 수만 년 동안 휴식 자세로 취했던 쪼그려 앉기를 하라는 제안이 인상적입니다.